영국의 토머스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외롭고 불쌍하며 고약하고 잔인하며 냉담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을 원하며 권력을 영구적이고 또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추구할 것인데 이는 오로지 죽음만이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자유를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 자신의 신체와 영혼을 단일한 군주의 손에 맡긴다면 무정부 상태는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하며 그가 사악해지는 것은 오로지 사회제도 탓이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이 시민사회가 탄생한 이후 농경, 도시화, 국가의 지위가 구축되면서 우리는 노예가 되어 비참한 운명으로 이끌렸고, 문자와 인쇄기의 발달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며 특히 홉스의 위험한 망상이 인쇄된 문자 덕분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를 외친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무정부주의자와 운동가, 자유로운 사고방식의 소유자와 선동가들이 즐겨 채택했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홉스와 선하다는 루소, 이 두 사람 중 누가 맞는 걸까요? 이에 대해 어떤 곳으로도 치우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현생 인류는 배우고 또 유대감을 형성하며 놀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유일하게 얼굴을 붉히는 능력,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갖는 존재이며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동이 가능한 존재로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어떤 환경과 가능성 앞에 놓이느냐에 따라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할 수도 또 선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들과 편협한 학자들, 현대 언론은 각자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인간이 마치 통제를 하지 않으면 구제불능인 존재인 것처럼 호도하고 싶어 합니다. 저자는 그 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사회적 존재,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존재, 자유로울 때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존재인 인간에 대한 근거를 또한 제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언론과 권력에 속지 않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제시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뉴스를 검색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지는 뉴스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곧 우리 사회가 붕괴될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또 세상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원래 못돼 먹어서 그래, 세상이 그렇지 뭐 하며 한숨을 크게 쉬고 말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집단 내에 불가항력에 가까운 커다란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쉽게 혼란에 빠져 이성이 마비되고 공황 상태에 빠지며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며 공황 상태에 쉽게 빠진다는 신화를 믿도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자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인간이 못돼 먹었다고 연일 대서특비를 하고 있는 언론이 정말로 편파적인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된다면 어쩌면 인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귀하고 멋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저자의 반론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0년 9월 7일) 독일군에 의한 영국 대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무려 348대의 독일 폭격기가 영국 해협을 횡단했고 그 후 9개월에 걸쳐 런던 지역에만 8만 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돼 100만 채의 건물이 파손 또는 파괴되었으며 영국인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에 있었던 외국인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영국인들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창문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독한 술 스피릿은 뛰어납니다. 폐허 가운데 한 선술집에 걸린 익살맞은 이 광고는 영국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정신병동은 텅 비어있고 알코올 중독이나 자살하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오히려 많은 영국인들이 대공습 시절을 그리워했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아무도 정치적 입장이나 빈부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하면서 말이죠. 그럼 영국만 특이했던 걸까요? 영국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폭탄 세례를 받은 독일의 상황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인해 그 도시는 성폭행과 총격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폭력배와 약탈이 들끓고 심지어 구조하러 온 헬리콥터를 저격하는 저격수들까지 생기는 등 도시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 것처럼 연일 언론이 떠들어댔으니까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나 연구자들이 뉴올리언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냈을 때 그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언론이 총소리라고 떠들었던 소리는 불어난 물에 의해 가스탱크의 안전밸브가 뽑히는 소리였고, 피난처였던 슈퍼돔에서 사망한 6명 중 4명은 자연사, 1명은 약물 과다, 그리고 1명은 자살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강간이나 살인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불어나는 물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의적 로빈후드와 같은 구조대까지 조직됐습니다. 이렇듯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이기심과 무정부 상태를 야기한 게 아니라 용기와 자선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행한 1963년 이래 700여 건의 재난 현장 연구에 따르면 이들 재난 현장의 대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죄율은 낮아졌고 사람들은 침착하게 재난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난은 사람들 내면에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슈 중 최고는 아마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일 것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유대인의 약 99%는 살아남았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을 보호하고 살리는 대로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교회, 대학, 재계, 왕실, 변호사 협회, 부자, 가난한 사람, 젊은이, 나이든 사람 등이 나치에 저항하고 유대인을 보호했습니다. 그 외에 이탈리아와 불가리아에서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저항이 크게 일어났고 거기 살았던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동시에 많은 사람이 목격하게 될 때 특히 방관하게 된다는 이론이 방관자 효과입니다. 이 말과 함께 단골로 나오는 것이 캐서린 제노비스의 죽음입니다. 그녀가 길거리에서 칼에 맞아 죽으며 수없이 지른 비명에도 당시 목격자 38명 중 37명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빌미로 언론과 학계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목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방관한다는 신화를 우리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은 냉담하고 무관심했을까요? 사건은 1964년 3월 13일 오전 3시 25분경에 일어났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아직 추운 날씨라 창문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가 혹은 취객이 소리를 지르는가 하고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중 2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2016년 2월 9일 오후 4시 15분 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암스테르담 운하 근처에서 차 한 대가 운하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차 속에는 엄마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놀란 엄마의 비명소리에 한 남자는 망치를 꺼내 운하로 질주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운하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여성은 물속에서 유리를 깰 수 있도록 벽돌을 집어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목격자는 자신의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꺼낸 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와 엄마는 그렇게 4사람에 의해 불과 2분 만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관한다는 신화가 깨진 순간입니다. 지난 50년간 방관자 효과를 다룬 것 중 가장 중요한 105건의 연구를 검토했을 때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방관자 효과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비상 상황에서 목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역방관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심리학자 마리 린데고르는 실제 상황에서 과연 방관자 효과가 유효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동료들은
도시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1000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싸움, 강간 및 살인미수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90%의 사례에서 사람들은 서로 돕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감을 잘하는 인간의 본성은 맹목적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친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옥시토신은 인종차별주의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동료애는 전쟁이나 테러리즘에 악용되는 1순위입니다. 이처럼 현생 인류가 진화를 거듭하며 갖게 된 본성들은 어떤 동기를 따르느냐에 따라 악이 될 수도 또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데 쓰일 수 있어야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도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본성은 외부의 속임수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저자가 발견한 결론입니다. 덴마크 비르트 조르흐 가정건강돌보미 조직에는 관리자와 보너스가 없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팀 50개가 최대의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일정을 계획하고 동료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르트 조르흐는 인사팀이 없음에도 네덜란드 최고의 고용주로 5번이나 선정됐습니다. 마케팅 부서가 없지만 돌봄 분야 최고의 마케팅상을 수상했습니다. 직원과 고객 만족도는 놀라울 정도며 비용은 평균보다 약간 저렴하면서 돌봄의 질은 평균을 확실히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아고라는 교실이나 수업이 없는 학교입니다. 숙제도 성적 평가도 없습니다. 코치라 불리는 자율적인 교사로 구성된 팀들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학생들의 몫인 학교입니다. 모든 수준의 아이들이 뒤섞여 있고 각 학생들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곳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가 생각이나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관계, 즉 공동체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곳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코치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시련을 부과하며 격려하고 인도합니다. 베네수엘라 토레스시의 시장 훌리오 차베스는 자신의 공약대로 토레스 시민들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수백 명의 주민들은 시 예산을 세우게 되었고 두목과 부하의 관계에 의존하는 패거리 문화와 부채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주택과 학교가 세워졌으며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고 오래된 구역이 말끔하게 정비됐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진 본성은 냉소주의에서 참여로, 양극화에서 신뢰로, 배제에서 포함으로, 안주에서 시민권으로, 부패에서 투명성으로, 또 이기심에서 연대로, 불평등에서 존엄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바람직한 민주주의, 진정한 현실주의이며 인류의 가능성입니다.